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2,000척의 선박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호특파원. 예, 오만 무스카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갇힌 선박들이 탈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작전 시간은 이 4일부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부터인데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도 지금 4일 새벽이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현지 기준으로도 이 4일 오전이기 때문에 이미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작전의 성격을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을 미군이 돕도록 하겠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이 100대 이상의 이 항공기 그리고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해하면 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도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란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이 가장 먼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에브라임 아지지 위원장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작전을 망상으로 규정하고 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이 망상적 게시물로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미 해군 함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해협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기뢰, 또 여기에 이 모기 함정으로 불리는 이란의 소형 고속정 공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해협 안쪽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작전은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많은 생명과 수백만 달러의 자산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선박 보험사들이 이란의 안전보장 없이 허용할 것인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번 작전이 국가들과 보험사들이 조율하도록 하는 과정이지 미 군함이 선박들을 호위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취재진이 다녀왔다고요? 네, 제가 있는 이곳 오만 무스카트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까지는 이 차로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오만 영토지만 본토에서는 떨어져 있고 아랍에미리트를 통과해야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오만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다시 오만으로 들어가는 이 두 번의 국경을 통과하는 경로라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보는 지역이 오만의 무산담주인데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이 취재가 허용되지 않아서 카메라는 가지고 갈 수 없었고 이 스마트폰으로만 무산담 앞바다의 모습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산담의 카삽 항구 앞에는 수십 척의 작은 무역선과 화물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이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배들은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오가는 무역선인데 먼 바다로 못 나가고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무역선들도 운항 허가가 필요한데 이 해협 봉쇄 이후에는 그걸 기다리는 배들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랍에미리트 쪽 해변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한두 척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얼마나 많은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상선은 8,900척에 이르고 이 모든 배를 다 합치면 2,000척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선박수로는 선원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국제 해운 정보 업체들은 페르시아만을 포함한 걸프 해역에 상선 8,9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머물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해사기구 IMO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약 2,000척의 선박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고 최대 선원의 경우에는 최대 2만 명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이 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이 현지 언론이 보도하면서 일대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 공격이 아니고 이 이란 해군이 통항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이 선박을 멈춰 세운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 일대 보안 위험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겠다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란이 쥔 마지막 지렛대를 무력화해 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물려 거대한 해상 감옥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미 군함이 상선을 호위하는 방식보단 해운사와 보험사, 국가 간의 운항 경로를 미군이 직접 조율하는 프로세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고한 선원들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도주의적 구출 프레임은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란이 선박 퇴거를 막으면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반인도적 국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성공할 경우 이란의 유일한 카드인 해협 봉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렛대를 빼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elling Trump to fix this and to stop this war, but he seems determined that he can wait out Iran and that he will win. 하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란이 주권 침해나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물리적 저항에 나설 경우 2개월 넘게 이어온 불안한 정전 상태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دشمن مستأصل شد تنگه‌ای که بسته شده بود ترامپ اعلام کرد باز میکنم این غلط رو نتوانست بکنه آمده الان موضوع محاصره را مطرح کرده یقین بدانید این هم با شکست مواجه خواهد شد. 여기에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 압박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 등에 다시 한번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이번 승부수가 평화적 해법이 될지 아니면 전쟁 재개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고 김창민 감독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2명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에 고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김 감독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2차례 기각을 했는데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에 보안 수사를 통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금 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으로 홍해 항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소말리아 해적이 손을 잡고 유조선 납치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예멘 남부 해상에서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돼 아덴만 방향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GPS 정보와 지정학적 엄호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인력을 투입해 선박을 탈취하는 이른바 거래적 분업화가 구체화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 발표의 파장이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맹의 기준이 국가 전략이 아닌 이 통치자의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안보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방위의 심장부이자 이란 전쟁의 핵심 보급로인 독일 람슈타인 기지. 전략가들은 전쟁 중 후방 기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감축입니다. 발단은 동맹국 정상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란 전쟁을 비판한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Why is the U.S. removing troops from Germany?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이번에 발표된 5,000명은 의회의 제동을 피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뺄 수 있는 법적 최대치라는 점에서 정교한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살은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Yeah, probably. Yeah, I probably will. Why should I? Look, why shouldn't I?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동맹의 가치가 대통령의 기분 점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Die NATO ist ein Instrument zur Absicherung der globalen Hegemonieansprüche der USA. Es ist ein Instrument zur Interessensdurchsetzung der US-Oligarchie. Und insofern kriegt man da keine Eigenständigkeit, wenn man mehr aufrüstet. 메르츠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합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 거래적 외교 앞에 독일의 안보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핵심 전략 자산인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는 이미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Ich muss akzeptieren, dass der amerikanische Präsident zu diesen Themen eine andere Meinung hat als wir, aber das ändert nichts daran, dass meine Überzeugung bleibt, dass die Amerikaner für uns wichtige Partner sind. 동맹의 기준이 공동의 가치에서 통치자의 감정으로 전락하면서 미군 기지는 이제 언제든 뺄 수 있는 보복의 도구가 됐습니다. 개인의 변덕이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미국이라는 동맹의 약속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유럽의 의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사흘 연휴 전에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5% 가까이 날아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6,930을 돌파해 7,000피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코스피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는 오늘 2.8% 오른 6,78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5% 가까이 커지며 6,800에 이어 6,930도 돌파했습니다. 종가는 5.1% 오른 6,936이었습니다. 장중에 최고치를 새로 썼을 뿐만 아니라 종가로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꿈처럼 보였던 7,000피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개장 초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로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자 장 초반 순매도를 했던 기관 투자자들도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순매도를 했는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3조 원, 기관은 1조 9천억 원 규모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사흘 연휴 전에는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경신한 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끝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강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3만 2,500원에 처음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145만 원대에 처음 올라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는 2거래일 연속 최고가 행진을 했습니다.
노조 파업 이슈로 4일 연속 하락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1.7% 오른 1210선에서 출발해 1.8% 오른 121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연휴 전까지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20원 정도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20원 내린 1,46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주간 거래 종가는 1,483원이었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는 등 국제유가가 치솟았던 영향이었는데요. 오늘은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와 국제유가 하락세가 환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여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1달러,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2달러 선입니다. 따라서 중동 상황에 따라 국제 유가가 요동칠 경우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서울의 휘발유 평균가가 2,05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11.05원으로 어제보다 0.41원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50.77원으로 1.96원 상승해 2,05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의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4.88원으로 전날보다 0.18원 올랐고 서울은 2,037.22원으로 1.69원 상승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가 오전에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네, 임금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여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노사 협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와 사 측은 오늘 오전 10시 송도 사업장에서 만나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성과 없이 협상장을 나왔습니다. 노조는 사측에서 빈손으로 모든 종류의 쟁의 활동과 소송을 상호 취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쟁의 수위만 낮추는 것이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거쳐 오후부터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임금 인상과 경력금,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노조는 노사 대화에 앞서 사측이 실질적인 수정안과 결정권 있는 책임자를 제시하지 않는 한 사태가 마무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1인당 3천만 원의 경력금과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신규 채용과 인사평가, 인수합병 등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측은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노조는 고용과 직결된 의사결정의 최소한의 견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조 또한 오는 21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조합원 사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죠. 네,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 조합원의 탈퇴 신청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제품 사업 부문 조합원들은 노조가 반도체 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외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7만 6천 명을 넘던 조합원 수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7만 4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완제품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초기업 노조가 7만 명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이고 이 가운데 80%가 반도체 부문 소속인 만큼 총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는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정무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홍 수석은 우선 특검법 발의에 앞서 여당 주도로 진행된 국정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2개 특검 수사 대상 중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셀프 사면을 시도하려는 거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법 처리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특검 관련 이슈가 여권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6월 지방선거가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말실수를 거듭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비판 속 재보선 공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변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요. 여야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하정우 부산북갑 보선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부울경 공천자 대회를 여는 등 이른바 동남풍이 부는 영남권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 행보 속에 나온 잡음과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 방문 중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권유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정 대표는 어젯밤 사과 공지를 낸 데 이어 공식 석상에서도 고개 숙였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교통정리에 고심 중입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도전을 공식화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두인데요. 윤 어게인은 안 된다는 당내 일각의 반발 속 정 전 실장의 복당을 심사할 윤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SNS에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다고 사실상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언급하며 공당의 공천에 무슨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윤리위 결정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며 이 말을 아꼈지만 당 안팎에선 이 컷오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 후보들과 관계 설정과 맞물려 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도 관심인데요. 이 중진이나 외부 인사가 합류하더라도 이 장 대표는 상수라는 게 당의 입장이어서 이 당내 노선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네, 전체 선거판을 고려해서 여야가 몸을 사리는 모양새인데 이런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이 선거 핵심 이슈로 떠올랐죠. 네, 장동혁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이 한반도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이 북한 김정은에 이어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어 이럴 바에는 이 대통령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며 이 국민들이 지선에서 여당을 심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 사건 핵심 관계자가 국정조사에서 술을 안 먹었다고 증언했는데 민주당은 술 파티였다고 우긴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해 웃음을 산 연예인이 생각난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도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작기소는 공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국가폭력이자 사법정의를 말살한 중대범죄라면서 대통령이란 이유로 정당한 피해구제를 외면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불과 한 달 남은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려와 함께 처리 시점을 저울질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며 선거에 미칠 영향과 특검법 자체에 대한 의견을 두루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아꼈습니다. 결국 오는 6일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한병도 의원의 연임 이후 논의도 본격화할 거란 관측인데요. 조정식, 김태년, 박지원 3파전으로 치러지는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민주당 내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심 20%가 반영되는 만큼 당원 표심에 구애하려는 각 후보의 메시지가 경쟁적으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다른 나라 배들을 빠져나오게 해주는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제안한 14개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협상 우위를 과시했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선박 26척의 발이 묶인 호르무즈 일대에서는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민간 선박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만일 미군이 호르무즈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협상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Sir,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you restart military strike? Misbehave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동시간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 작전명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를 방해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آمده الان موضوع محاصره را مطرح کرده یقین بدانید این هم با شکست مواجه خواهد. 네, 오늘도 외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작전명 프로젝트 프리덤, 중동 시간으로 오늘 오전부터 해방 작전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지금이거든요. 왜 지금 이런 작전을 시행한다고 밝혔을까요? 지금 이제 협상이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도 이제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60일 네. 이게 이제 5월 1일로 지났다 이런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종전으로 빨리 이제 귀결을 지어야 될 텐데 잘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해방시키겠다. 이런 이제 프로젝트로 승부수를 던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상 감옥에서 내가 빼내줄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현실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꺼내주겠다는 거죠? 지금 일단은 뭐 호위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예.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한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 전력하고 군함들을 활용해서 선박이 지나가는데 만약 거기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성공할지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뭐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네. 선박들이 이제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분명히 이란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오늘 오전부터 이제 시작되겠지만 조금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호르무즈에 개입하는 모든 과정은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이라고 하는 게 전쟁의 당사자들이 교전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란은 자기가 영해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자유 항행을 하려고 하는 배에 대해서 예. 이란에서 가지 마라. 그러면 그걸 이제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에서 공격을 하면 그건 예. 이제 전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 행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휴전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란은 당연히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협상을 네. 끝까지 자기 주도로 자기가 이제 주장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마지막 네. 지금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죠. 예. 주말 사이에 이란은 미국에 14개 협상안을 정리해서 제시를 했는데 트럼프가 그건 됐고 거부를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중에 아마 이 핵 포기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은 핵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부터 딴 거부터 하자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 레버리지를 상실한 채로 협상을 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건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대응한 카드로 아마 지금 지금 얘기한 이 프리덤 프로젝트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3국 선박을 내가 모두 빼내주겠다. 인도주의적 메시지를 나름 낸 건데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함선 납포 작전은 수익성 있는 사업이었다면서 미국이 마치 해적 같았다고 표현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Else, we then land on top of it, and we took over the ship. We took over the cargo, took over the oil. It's a very profitable business. Who would have thought we were doing that? We're like pirates. We're sort of like pirates. 이란은 곧바로 미국이 해적처럼 행동한다고 노골적으로 자랑했다. 이는 범죄적 행동의 결정적 인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란 고속정 40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순찰 임무를 완수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면서 이른바 모기 함대의 건재함도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통행료도 얼마 벌지 못했고 석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의 유정은 곧 폐쇄될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y've gotten less than 1.3 million in tolls, which is a pittance on their previous daily oil rep.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함선 납포 작전이 마치 해적 같았다고 표현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해적은 나쁜 건데 왜 미국이 해적 같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일종의 시원시원한 말투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말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교황하고의 어떤 그 문제도 발생했을 때 설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이 이란 배를 두 척을 납포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석유도 뺐고 뭐 무기도 뺐고 여러 가지 뺐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꽤 수지 맞더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뭐 이란과 관련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힘자랑을 하는 건데 그 단어를 결국 사실은 해적이라는 말을 쓰니까 쓰면 안 되는 단어 아니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 사실 해적질을 하는
이란이나 다른 나라들을 혼내준다 이런 입장에 서야 되는데 미국이 해적질을 했다는 말을 스스로 이렇게 버젓이하고 있는 거 저도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부적절했다면 이란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텐데 이거 미국이 범죄적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런 말실수한 거를 갖다가 이제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심리전, 인지전에 이제 활용하는 거거든요. 국제사회로 하여금 지금 그 국제법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이 해적 행위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 하고 이제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이 말을 할 때는 좀 항상 좀 정치한 용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스콧 베서드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이 통행료를 받긴 했는데 그 통행료로 푼돈밖에 못 벌었다. 그 돈은 우리가 막아서 팔지 못한 석유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유가가 지금 4.4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난했던 그 맥시멈보다 지금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지금 유가 때문에 거의 뭐 미국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그 지금 이제 5월 달에 가족들하고 나들이 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비판이 비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건 이란이고 이란은 이 자기가 봉쇄를 해서 실제로는 자기도 돈을 못 벌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호르무즈를 이제 우리 힘으로 다른 배를 통과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싶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결사는 미국이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한 건데 그러면서 미 재무장관이 이란이 통행료로 19억 원밖에 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9억 원밖에 벌지 못했다는 기준은 뭔가요? 그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뭐 통행료를 그만큼 받았다는 건데 아마 이제 지금 원유를 수출 못해서 하루 이란이 손해보는 액수가 4억 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이 하는 경제 봉쇄,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그 이란 경제가 지금 질식할 지경에 처해 있고 그거를 이제 벌충하려는 이란의 노력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한 척당 30억 원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통행료를 19억 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하면 어떤 기준일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해적 발언에 이란이 조롱에 가까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슈퍼마리오가 등장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게임 슈퍼마리오 대신에 트럼프 캐릭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카타르에 이어 쿠웨이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석유를 먹고 쑥쑥 성장을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는 트럼프를 훨씬 더 크게 성장시킵니다. 이어서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 이란의 석유통 앞에 서게 되는데 주춤하다가 드럼통 위에 올랐지만 이내 미사일 발사 때문에 석유 확보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공개한 영상인데요. 버섯이 아닌 석유를 먹으며 몸집을 키우는 트럼프 대통령. 다른 중동 국가들은 가능하겠지만 이란에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항전 의지가 담긴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트럼프를 게임 슈퍼마리오로 합성해 조롱하는 영상에 공개를 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보면은 앞에 그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 아랍 국가들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제일 트럼프가 커지는 게 사우디 아닙니까? 저 사우디가 이제 친미 국가이기도 하고 수니파의 사실상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란이 사실은 자기들이 시아파 내에서 지도자기 국가이기 때문에 친미 그런 아랍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는 트럼프하고 대적 이제 할 수 있고 트럼프는 우리한테는 사실은 대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트럼프를 혼내준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슈퍼마리오 캐릭터를 이렇게 조롱하는 데 쓰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난히 이란이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한 미국 조롱 영상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란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전이자 인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약탈적이고 제국주의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 재밌으니까 벌써 우리 YTN에서 다 방영해서 그렇죠. 우리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달되니까 이런 심리전을 하는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어떤 상대방의 의도를 갖고 하는 거란 걸 뭐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서 재밌게만 보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인지전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귀여운 캐릭터인데 어린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운명의 한 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하정우 후보 총력 지원에 나선 정청래 대표가 어제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했다가 난데없이 오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아유. 어제 정청래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 방문 중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권유한 게 논란이 된 겁니다. 야권에서는 아동 성희롱이다, 아동 학대라고 주장하면서 일제히 공세를 폈는데요. 결국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네, 악수 후 손털기 논란으로 정치 신고식을 거세게 치렀던 하정우 전 AI 수석. 이번엔 오빠 호칭 논란으로 좀 진땀을 뺐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도 있는 거지만 사실 과욕에 따르는 그런 이제 실수라고 보입니다. 바로 사과했기 때문에 다시는 저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전재수 후보를 중심으로 전재수냐 아니냐, 지역 발전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선거 구도가 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이제 보궐선거 지역인 하정우 이제 수석 지역 북구죠. 거기에 이제 한동훈, 박민식 등 이렇게 다자구도 혹은 양자구도처럼 정당 구도로 이렇게 자꾸 이게 이벤트가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하는 게 저는 전체 우리 지방선거 판에 썩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차제에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좀 여러 재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를 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명백한 아동 성폭력이다, 인권 침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지점에서 다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오빠라는 호칭이 보통 이렇게 가깝고 나이 차가 안 나는 그 친근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저게 만약 저런 식으로 나이 차가 많은 데서 나게 되면 저게 위계적이고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런 건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피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당 대표 되시는 분이니까 특히나 이제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저걸 저렇게 막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요. 그래서 그런 그 감수성이 없음에 좀 비난을 받아야 될 뿐더러, 그 다음에는 그 사과 자체가 진정하게 내가 잘못했다 이런 사과가 아니라 그 애가 중심에 선 게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과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네 이렇게 이제 또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실수가 계속되면 그게 실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정우 후보가 처음에 이제 손털기하고 뭐 손이 저려서 그랬다 하는 좀 납득이 어려운 해명을 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비슷하게 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속되면은 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뭐 정청래 대표는 하정우 전 수석이 젊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좀 과욕이었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악수 손털기 논란으로 신고식을 세게 치른 뒤에 또 이런 설화에 휩싸이게 된 건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하정우 전 수석이 악수하는 사진을 여러 SNS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이에 질세라 또 배꼽 인사하는 사진들을 여러 올렸어요. 저희가 화면 준비했는데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정우 전 수석이 아무래도 악수 손털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나 이렇게 악수 잘하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렸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어린아이에게도 90도를 넘어서 120도 폴더 인사하는 사진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는 늘 이제 구도 싸움이고 또 메시지 싸움이라서 이제 우리가 실수가 생기더라도 또 그 실수가 전화위복이 돼서 더 나은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저런 이제 일종의 메시지 전쟁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하정우 수석이 이번에 뭐니 해도 배워야 될 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같이 어려운 지역구에서는 정말로 저는 아주 신중하게 언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거를 선거 끝까지 좀 잘 유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박민식, 이영풍 두 예비 후보가 경선을 치를 예정이어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 설화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번 이제 선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산 북갑에서 좀 그 부산 북갑 주민들이 부산국 북갑 주민들에게 가장 큰 기여를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후보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주말에 부산을 찾았습니다. 보수 결집을 위한 자리였지만 또다시 내부 갈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장면 직접 보고 오시죠. 네, 내가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들 판단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적어도 선거 끝날 때까지 절대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 의원이 연단에 서자 탄핵 반대했던 당원들의 야유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건데 지금 충남 지역도 시끄럽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우리 당이 이제 달려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부산에서는 좀 유감스러운 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듣는 거거든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말을 하는데 자꾸 이제 소란을 피우고 그런 거는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저런 거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모습을 보면 좀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죠. 정진석 전 실장의 공천을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저는 정진석 실장도 논란이 되겠지만 이미 보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용 호위무사잖아요. 그분도 단수 공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인데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잖아요. 대구 딴 데도 아니고. 근데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을 공천 못 주겠다고, 본인은 수사도 이제 받기는 하지만 기소는 안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장동혁 지도부에서 이렇게 이중잣대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뭐 지금 고집불통으로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이번 이 공천 전체를 보면 윤어게인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요. 이번 그래서 지방선거에 이제 국민의힘의 결국 이제 판단을 국민들께 사셔야 되는 부분은 윤어게인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이걸 분명하게 아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심판을 끝내주시라는 점을 국민들께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남도지사 김태흠 후보는 윤어게인인 정진석 전 실장을 공천한다면 내가 탈당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더라고요. 우리 김태흠 지사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오늘 오전에 오세훈 시장께서도 우리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런 공천 같은 것들이 방금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격의 소재가 돼서
현장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 공관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 말씀하셨는데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양당 후보가 같은 행사에 참석했는데 팽팽한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지난 주말 축구대회 행사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매우 가까운 자리에 앉은 두 후보. 하지만 축구공에 사인할 때도 기념사진 촬영을 마친 후에도 다른 곳을 응시하는 모습만 잇따라 포착이 됐습니다. 또 지난달 남대문 시장 상인을 만난 자리에서 있었던 컨설팅 발언에 대해서도 양당 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화면 보고 오시죠. 장소의원들 관광객도 많은데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전문가들한테.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은 힘겨운 민생의 염장질은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실망감이 들었다는 해당 상인의 인터뷰까지 공개했는데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 측은 억지 주장이 도를 넘었다며 행정가다운 대안을 제시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지난달 정원호 후보가 남대문 시장 상인과 만나서 장사가 왜 안 되느냐,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라 이렇게 조언을 한 게 지금 화제가 된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자꾸 저런 공격의 소재로만 활용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성북구 구청장 출신인데 네.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전통시장의 이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상인대학도 열고 컨설팅도 받고 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서울시나 구청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정원호 후보가 지금 남대문이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이 업종을 좀 관광객들의 수요나 관광객들의 어떤 이 내용 이제 니즈에 맞춰 가지고 한번 좀 컨설팅을 받으면서 새로 상품을 개발해 보면 어떠냐 이런 이제 제안을 한 대목을 가지고 저게 이제 마치 뭐 상인을 가르치려 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차라리 조금 먼저 좀 상인들한테 위로를 먼저 하고 공감을 이렇게 해주면서 대안을 제시를 하지 그러느냐 이렇게 비판하면 몰라도 저걸 가르치나 하느냐 이렇게 막 하는 말씀은 저는 진짜 과도한 비판이면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장사가 왜 안 되냐, 장사가 안 되면 컨설팅을 받아보시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상인 입장에서는 공감, MBTI로 말하면 F를 원했는데 너무나 이성적 T로 반응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당국, 책임을 지는 당국자를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당국자한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뭔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걸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 뭐 컨설팅 한번 받아봐라 뭐 이렇게 하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처럼 하니까 그런 당국자는 우리가 뽑을 필요가 없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은 비판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원호 후보의 컨설팅 발언 여파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이 모여서 공소 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자신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고 사법 내란입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다. 이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이거 속도 조절하라고 주문하신 것 같아요. 예, 대통령께서 당연히 저거는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동안의 국정조사라든지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조작 기소의 정황들과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특검법은 뭐 필요하다. 이게 국민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공감이 있다.
그런 걸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이걸 선거 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옳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충분하게 당내에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조응천 후보가 광역단체장 후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일을 본인이 나서서 저렇게 하신다는 거는 선거 결과에는 관심이 없고, 선거는 공약이나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치르는 것인데 저렇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일종의 정치적 연합을 만들자, 이런 거는 선거 이후에 뭐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는 그런 정치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광역단체장 후보답게 좀 정정당당하게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로서의 역할을 좀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도 있는 특검법을 저지하자, 이것을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했다, 이 발언이 좀 의미심장하거든요. 이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아직은 뭐 공식 선거운동 시작 안 했는데 뭐 단일화 벌써 이렇게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조금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건 생각이 다른 게, 이 공치특검, 공소취소특검이라는 게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법부를 파괴하고 사법 내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특히 중도층의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선거와도 지금 깊이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후보들이 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 제기가 그런 문제 제기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빨리 좀 현명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저게 이제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나쁜 프레임이에요. 저거는 특검법이거든요. 조작 기소를 했던 정황들과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12개 항목을 가지고 특검법을 발의를 하는 건데, 그 중에 공소 유지나 공소 제기 여부, 예. 그 유지 여부, 이런 걸 이제 특검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조항은 이번 특검법에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여러 특검법에서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명확하게 이게 그 전에 수사했던 게 잘못됐거나 불법이면 그 공소 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이 검사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나치게 저렇게 확대해서 공소 취소 이제 라는 프레임을 붙여서 이제 그거를 특검을 이렇게 다른 프레임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나쁜 선거용 공세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조작 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특검법은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하셔서요. 반박 있으면 짧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들어있던 내용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만약 국민들의 우려가 크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공소 취소는 내용을 빼야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그런 내용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들이 있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는 지원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선박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자신이 이들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균열을 내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만약 방해를 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re decimated. They're having a hard time figuring out who their leader is. 이란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종전안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대이란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y've gotten less than 1.3 million in tolls, which is a pittance on their previous daily oil revenues. 또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다시 변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해 사실상 자금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관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에 이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구축함과 항공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일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선박 구출 작전에 대한 이란의 첫 반응은 의회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일대에선 민간 선박을 향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3일 오전 화물선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장악권을 과시하려는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들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1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력을 전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군이 고립된 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해 호르무즈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희생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고 이란이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 협상 국면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카드를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은 모두 2,000척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선박도 26척이나 여전히 발이 묶인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선박들이 선뜻 위험을 감수하고 탈출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 대형 선박들이 떠 있습니다. 모두 지난 2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발이 묶인 배들입니다.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 대형 상선 2,000여 척이 2달 넘게 갇혀 있습니다. 배 안에 머무는 각국 선원들도 2만 명에 달하는데 마실 물도 먹을 식량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There was shortage of the food and some ships started rationing of the water nearly 2 hours in the morning, 2 hours in the evening. 더 큰 문제는 언제 공격당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전쟁 기간 호르무즈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2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Pertama waktu saya baru tiba di sini tanggal 3 di pelabuhan begitu sandar ada serangan drone cuman tidak tahu drone dari mana cuman saya dapat infonya dari Iran. 트럼프 대통령이 탈출을 돕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말만 믿고 당장 목숨을 걸 수도 없습니다. 미군이 직접 선박을 호위하는 게 아닌 사실상 안전한 항로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것이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의한 납포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어떤 선박도 선뜻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If the risk is so high that it means that the insurance premium is so extremely high that it doesn't make economic sense to continue trading in that way, then those companies won't trade. 알자제라 방송은 미 해병대 출신의 군사 전문가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인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 함정은 12척에 불과하다며 트럼프가 장담한 호르무즈 선박 탈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군이 해상봉쇄 위반 혐의로 지난달에 납포했던 화물선과 선원들을 이란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면서 이란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을 인용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군이 납포 중이던 이란 선박 투스카호의 승조원 22명을 본국 송환을 위해 파키스탄에 인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납포했던 투스카호도 이란 측에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해외에 있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옮기려던 기업이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장기화한 전쟁이 위기에 취약한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산시가 조성 중인 지식산업지구입니다. 지난 3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지역 강소기업이 중국 공장을 이곳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리쇼어링,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겁니다. 이곳 4만 8천여 제곱미터 땅에 7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약 150명을 채용해 첨단 산업에 쓸 정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자체도 양해각서를 맺고 지원에 나섰고 기업도 리쇼어링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발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멈춰섰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 원자재 공급난이 원인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 수백억 원이 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자체는 전쟁 여파가 가라앉으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토지 계약까지 무산된 마당에 전쟁은 길어지면서 언제 재개될지는 기약조차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외부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 투자와 채용을 줄이면서 결국 성장 동력 상실과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나 인재 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란 전쟁의 여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 시작된 전쟁이 우리 산업 풀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영 심리마저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항공유 가격 급등 여파로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파산했습니다. 현재선 시민들이 돈을 모아 이 항공사를 사자는 제안도 나왔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스피릿 항공은 지난 2일 오후를 기점으로 모든 운항을 멈췄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는데 최근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항공유 가격 급등이 치명타가 됐습니다. 조종사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동료를 무전으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Just want to say thoughts to all you and your colleagues over there at the Banana as the next couple days unfold. Man, we really appreciate that. Thank you. It's hard to believe this is it. 십시일반으로 스피릿 항공을 되살리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미국 성인 2억 5천만 명 가운데 20%가 스피릿 항공의 편도요금인 30에서 40달러 정도만 내면 통째로 항공사를 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땅이 넓어 항공편을 자주 이용하는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모금을 위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이미 12만 8천여 명이 8,800만 달러를 보탤 의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외신들도 항공사 공동구매 움직임을 흥미롭게 전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인수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데다 항공당국의 엄격한 규제도 넘어야 해서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교착 상태에 빠진 중동 상황의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이 시간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군이 직접 이 배들을 에스코트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해요. 뭐 어떻게 구출해 주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뭐 굳이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에스코트하고 가이드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대통령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앞에 경호 차량이 쭉 가고 뒤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가 가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 가는 팀을 에스코트 한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대통령도 그렇지만 군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차량이 갈 때 헌병 차량이 제일 앞에 가고 뒤에 이제 쭉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스코트 그러면은 배들도 지금 이제 유조선 갇혀 있는 거 그게 뭐 5척이든 10척이든 그러면은 제일 앞에 미군 함정이 앞에 서고 그러면은 뒤에 이제 줄줄 따라오면은 이게 이제 에스코트인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가이드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하고 지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여기 나오도록 뭐 이렇게 쭉 연락이 되어 있는 그 배들한테 어떤 안전 항로를 따라서 좌표를 이제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그 항로를 따라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나오면은 뭐 아무런 이제 안전 대책이 없으니까 안전 대책은 우리가 보호해 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제일 앞에는 누가 가느냐 하면은 미국의 그 수중 드론. 그러니까 수중 드론이 가요. 그러니까 그 수중 드론이 뭐 하느냐 하면은 기뢰를 탐지해서 파괴하는 그런 드론이에요. 그게 이제 앞으로 가면서 최종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고 그 뒤를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제 따라만 이렇게 가면은 언제 또 이란의 고속정들이 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공격을 할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전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니까 미국의 구축함이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들을 보호해주고 대신에 이제 하늘에는 항공기들이 이제 막 떠다니는 거죠. 전투기들이 떠다니면서 혹시 이란으로부터 날아올 수 있는 드론이나 또는 이란의 그 수상 고속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박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가 됐는데 그쪽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오후 한 1시 뭐 12시 그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일본 이제 움직였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척이 지금 움직이는지 여러 이제 자료들을 보긴 했는데 이게 뭐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하여간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결과적으로 빠져나온 선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임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어떤 작전을 하는 이유, 일종의 또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던데요. 여러 가지 이제 승부수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승부수가 될지 이제 정말 승부수라면은 항상 이제 이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승부수를 띄웠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패가 될지는 이제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정치적인 이제 승부수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무력이 전제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구출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프레임을 폭력에서 구출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의 승부수가 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승부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빠져나오도록 돼 있는 1차 선박 그 대상을 보니까 200만 배럴짜리 슈퍼탱커 5척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000만 배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유가 자체가 이렇게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승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승부수도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가이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미군 전투기들 그다음에 이제 15,000명의 병력들이 계속해서 수중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없는 정보로부터 오는 것들을 갖다가 팔란티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정보를 거르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때릴 수 있으면 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군사적 차원에서 이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미국의 소위 말하는 전쟁의 AI화라고 하는, 그래서 전쟁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또다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차원에서 승부수를 띄우긴 했는데 네. 이것이 이제 뭐 저는 잘 이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 띄운 만큼 결과도 그렇게 잘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주의적 또 경제적 전략에 승부수를 띄운 것인데 문제는요. 지금 병력 15,000명 또 구축항모 항공기 100여 대가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너네 배들도 여기 있잖아. 너네도 도와. 또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는 확신은 못 합니다. 일단은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미국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왜 그 숄츠 미국의 그러니까 주 유엔 미국 대사 그 전에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썰이 있어서 유엔 대사로 갔던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보면 그게 이제 머리타임 뭐 프리 컨스트럭터 그러니까 해양 자유 연합을 구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해양자유연합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 전부 다 이제 이걸 공문을 다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에 여러 차례 아마 나왔을 텐데 이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해양자유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이제 서로 교환하는 거고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 작전에 있어서 정보를 교환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협력을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문제가 되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제재를 할 때 거기에 이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재를 하는데 협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군사력을 동원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군함이든 전투기든 또는 병력이든 또는 소해정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당장 요구할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작전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한테 넘긴다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올지 그는 조금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굳이 뭐 동맹국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전리품을 나눌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요구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예. 사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이제 앞마당이잖아요. 과연 보고만 있을지 의문인데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이게 승부의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이제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란에서 이렇게 물리력을 사용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2,000척에 달하는 것을 빼나오는 데는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이제 수중 드론이 가면서 기뢰를 다 탐지해서 안전한 항로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란이 이렇게 눈 가만히 뜨고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건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소위 말하는 모기 함대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모기 함대 속에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수중 드론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드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속 이 소형 고속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군 함정은 뭐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유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두고 제가 볼 때는 이란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좀 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제대로 기다렸다가 정말 이제 우리를 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질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걸 그냥 계속해서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공격을 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걸 두고 강원파 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생길 수 있겠죠. 때려야 된다, 안 된다. 때리면 다시 전쟁으로 간다. 아마 이렇게 될 텐데 만일에 이란에서 그걸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상공에서 날아다니는 150대의 전투기라든지 함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료들을 다 정보들을 수집을 다 했거든요. 사실상 지금 종전이 된 지가 거의 휴전이 된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정보 수집해가지고 여차하면은 바로 때리도록 준비는 다 돼 있단 말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그걸 이제 이란이 모를 일은 없는데 결국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거 뭐 제 영역을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지금 미국의 상황도 함께 네. 짚어주셨는데 네. 근데 한 차례 미뤄졌던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란산 석유 수입하는 중국 기업을 또 미국이 제재를 했어요. 이 부분 네. 신경전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뭐 만나게 되면 그래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는 것 자체가 세계의 아마 경제도 그렇고 세계의 질서에도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타결이 어떤 식으로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서로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 자체, 이런 만남 자체는 굉장히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큰 그 뭐라고 할까요? 이슈라고 네. 하면은 아무래도 이란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중국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대만 문제고 또 대만에 무기 판매하는 거고 한반도 문제 중에서도 또 북한 문제가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미중 간에 직접적으로 무역에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첨단 제품과 관련된 기술 제품 그리고 이제 중국의 히토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마 쟁점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지금 이제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가는 그 원유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란의 원유 수출의 80%를 중국이 가져가는데 이 중국이 전체 수입의 100% 중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예요. 그럼 이게 작은 비율이냐면은 절대로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못지않게 중국인들도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그대로 가게 두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이란으로부터 나오는 그 배에 대해서 이걸 이제 구류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아마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중국한테 바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니들 이익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예. 빨리 이란으로 하여금 협상장에 나가서 미국하고 협상을 마무리해라. 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예. 너희 경제도 지금 이란 경제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안 좋으니까. 그런데 중국이 입 다물고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한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서 또 역할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도 바라는 게 있고 유럽한테도 바라는 게 있었는데 계속 지금 실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이제 주동 미군 5,000명 이상 많이 철수하겠다라고 직접 밝혔는데 네. 우리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주한미군한테는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호응하고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한 거하고 우리 한국 정부가 이제 전쟁에 대해서 협조하고 또 얘기하자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영공 통과하는 것도 허용 안 해주고 심지어 기지 사용도 못하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나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섭섭함이 이제 있는 건데 제일 먼저 이제 타겟이 된 것이 이제 독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독일 메르츠 총리가 사실상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이게 그만큼 지도자의 발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전체가 이란으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출구 전략이 안 보인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나도 뒤끝이 아주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00명 얘기했는데 5,000명 플러스 알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5,000명 플러스 알파 할 거예요. 이것은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사실상 주동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걸 없앤 경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할 거다라고 보는데요. 대신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포대 뭐 한 2개 이렇게 빼내는 때도 뭐 이게 꼭 가야 되느냐 이 정도 얘기했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드 같은 경우에도 미사일만 갔거든요. 포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대로 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함정은 보내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라도 단 한마디 했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잖아요. 예. 말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빠질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미국의 군사 전략을 보면 올 1월 달에 이제 발표한 거죠. 미국 국방 군사 전략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유럽보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고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1도련선에서 거부 방어를 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주한미군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요소가 예. 되는 거예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다는 생각은 마지막으로 합니다.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네네.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패 혐의 재판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예.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이거 사면해라 이렇게 예. 촉구를 했어요. 이거 예. 남의 나라 총리를 사면하든지 말든지 이거 내정 간섭 아닌가요? 내정 간섭이죠. 내정 간섭인데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한 것도 아니고요. 작년 11월 달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 이것을 이제 좀 사면을 해주라. 그 사면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총리제이긴 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달라고 그랬고 이번에도 또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정 간섭이자 더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중동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면 중동 질서 전체를 재편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재편할 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은 이렇게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없이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구상하고자 하는 이 질서에 차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네타냐후 편을 드는 겁니다. 예, 트럼프의 구상의 연장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삼 지방선거가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은 주요 도시를 훑으며 민심을 확인하고 유권자의 소망을 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서울의 목소리를 강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세계 10위권 글로벌 도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930만 각계각층 시민들이 역동적으로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가는 공간입니다. 취업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 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꿈도 바람도 다양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장 타이틀을 주기 위해 공천장을 받은 2명의 정치인이 레이스에 올랐습니다. MZ 감성의 성수동 신화를 만들며 급부상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 그리고 헌정사천 오선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지방정부가 필요합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귀환을 막고 서울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켜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은 정원호 후보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실제 민심은 어떨까? YTN이 4개 자치구를 추려 현장을 훑어봤더니 변화에 대한 열망과 안정적 시정을 바라는 마음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정원호 후보 열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잘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좀 더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오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님을 뽑고 싶어요. 저는 서울시를 안정적으로 많이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 서울의 특색 있는 부분을 잘 발굴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마음을 잡지 못한 유권자 비중도 컸는데 상당수가 부동산 이슈를 첫 손에 꼽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강북의 발전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택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집값 안정 정책과 재건축 구상 등 후보들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부동층은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집값 관련된 정책에 좀 중점을 둬서 볼 것 같다. 여든 야든 상관없이 내 삶을 낫게 해줄 행정가를 뽑겠다는 민심도 곳곳에서 관찰됐습니다. 지역 색채가 강하지 않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서울 시민만의 특징으로 읽힙니다. 정책을 보고 뽑을 것 같고요. 육아나 재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대 서울시장 성적표는 5대5 박빙입니다. 최근에 민주진영이 내리 3선을 한 뒤 오세훈 시장이 2번 연속 이겼습니다. 선거까지 앞으로 30여일, 진용은 갖춰졌고 이제 유권자들을 설득할 시간입니다. 바닥 민심을 파고들어 서울 시민의 최종 선택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지 그 치열한 승부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 등을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필요성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내에서 추진하는 조작기소 진상규명특검법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란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면 누구라도 명백히 진실을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 특검이자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무슨 죄를 짓더라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라며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 공소 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꼬집으며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재판을 재개시켜 죗값을 치르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2심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상고를 하면서 이제 관련 재판은 마지막 대법원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번 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특검 기소 사건들이 여러 주요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혐의 재판이 모두 쌍방상고로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1심에 비해서 늘어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두 국무위원에 대해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허위 외신 공보 등 무죄를 받았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설득력 있는 논증 없이 결론만 달라졌다며 내란 특검은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은 김 씨는 지난달 28일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씨 측은 일부 정황을 확대 해석한 거라고 반발했고 특검은 무죄가 나온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부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툴 방침입니다. 김 씨와 같은 날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네, 앞으로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대법원으로 가게 된 두 사건은 이르면 7월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3개월 안에 상고심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달 27일에야 항소심 재판을 시작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엔 특검 기소 주요 사건들의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7일 나오고요. 고가 그림 청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김상민 전 검사의 2심 선고와 최상병 순직 사건 책임을 묻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는 오는 8일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김창민 영화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피의자 2명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요? 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오후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의자 모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김 감독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2차례 기각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완 수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번 신문에서 검찰은 어떤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습니까? 네, 검찰은 신문에서 앞선 영장 기각 이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피의자 A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집행유예 기간이던 B씨의 가담 정도를 숨기기 위해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이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의식해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있고 잠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의자 측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고 응급처치 지연 등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 감독의 아들이 중증 발달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불분명하고 카카오톡 대화 삭제도 평소 습관일 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바깥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고 따뜻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에 서울이 22도, 대구는 2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기온이 오르겠고요. 대기질도 양호해서 바깥 활동하기 더욱 좋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해수면이 높은 기간인데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2도, 대전도 22도, 광주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기 때문에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목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